지수 2,500, 600 넘을 때부터 계속 이 얘기 나왔어요. 비투만 맞아, 얘기 많이 조심해라, 나왔어요. 조심해라. 근데 거기서 벌써 지수가 거의 300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무려 300포인트를 그냥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은 연말까지는 저는 그냥 종목 장세. 지수부를 그냥 굳이 보지 마세요. 지수 뭐 급나가면 더 사면 되고 지수가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 이 회사 좀 상당히 괜찮겠다. 실제로 그때 8월부터 10월까지 시장 안 좋을 때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많이 좀 말씀을 해드렸어요. 오늘 주제는 바로 염 차장과 함께하는 주식 상담 코너입니다. 사실 차장님이 이제 벌써 김작가 TV 채널에 4번째인가 5번째 네. 출연이신데 네. 그 출연하실 때마다 지수가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희한하게. 아니, 제가요, 네. 가면 어떤 채널은 가면 빠지는 채널이 있어요. 함께하면 이제 빨간색. 네, 근데 여기 김작가 TV는 오면 항상 오르더라고요. 저번에 네. 기억나는 게 저희끼리 그 녹화하다가 장을 안 보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중간에 봤더니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찍고 있고. 맞아. 기억나시죠? 예. 확실히 뭔가 좀 여기는 이 빨간색의 기운이 느껴지는 장소. 기운이 좋아요. 여기 또 여의도 근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12월 11일인데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지금 어디까지 올라온 거죠? 거의 오늘 아침에 2,800 한번 근처까지는 갔었어요. 아, 코스피.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아까 2,770 정도 보고 왔는데 네. 그 레벨에서 움직이고 오늘도 좀 강세고 코스닥은 920포인트, 3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1000 가는 거 아닌가. 코스닥이 1000포인트라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앞두고 이제 뭐 증시가 또 최근에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약간 지금 시장은 뭐 여기서 지수가 더 뭐 바로 급등한다 그거보다도 네. 약간 옆으로 좀 늘어지는 그런 좀 장으로 좀 전개를 늘어지는. 예. 지금 현재 날짜 기준 오후 1시 30분에 코스피가 2770, 코스닥이 927이네요. 네. 사실 증권가에서 보통 2021년 내년 증시 전망을 이제 발표를 네.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네. 그때 대부분 한 2,700에서 800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다 왔어요. 사실은 전망치. 근데 뭐 전망치라는 건 그냥 전망치니까 뭐 네. 너무 너무 맹신하실 필요 없고. 근데 저 국내 증권사 중에 가장 높게 보는 데가 제가 기억에 대신증권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 거기가 3,030포인트가 있고요. 3,000 넘은 게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근데 거기보다 더 세게 부르는 데가 JP모건. JP모건. 3,200. 아, 얼마 그렇지. 전에 보셨죠? 네. 그 뭐 어떤 주식 팔으라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맞아요. 예, 그 보고서에서 셀. 예. 그래서 뭐 한번 난리가 났었죠. 네. 그 보고서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JP모건이 제일 높게 보고 있고 그 외국계에서 사실 그 이렇게 증시 뭐 이렇게 2,700 가기 전에 그 골드만삭스가 가장 높게 한번 제시했었거든요. 2,800까지.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갔는데 그 후로 이제 국내 뭐 다른 증권사도 점점 올리기 시작했고 네. 거기다 이제 JP모건이 어떻게 보면 증시에 좀 불을 지폈다. 근데 사실 너무 외국계 증권사 맹신하실 필요 없어요. 그쪽에 이제 펀드 매니저나 뭐 애널리스트 분도 계시겠지만 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애널리스트나 네. 펀드 매니저가 훨씬 한국의 기업이나 시장을 훨씬 잘합니다.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기 월가에서 앉아서 우리 한국 증시 분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뭔가 대단하고 월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죠. 근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여러분이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 또 요즘에 이런 채널이 정말 많잖아요. 그쵸, 거기 그쵸, 나와가지고 뭐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이 그냥 다 알려드리니까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뭐 거기 JP모건에서 뭐 어떤 종목을 사라 팔아라 네. 그거 그냥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대로 전화하시는 게 더 맞다고 내일 생각합니다. 뭐 기사 하나 근데 염승환 차장님 왈 JP모건 쓰잘데기 없다. 그런 그런 정보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야, JP로고 그게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를 아니, 뭐 커피 저는- 먹다 잠깐 쏟으시는 것 같아요. 강하신. 네. 뭐 JP모건 저는 뭐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뭐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갈. 네, 여기까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면 현재 코스피 2,770 네. 그리고 코스닥이 927까지 왔잖아요. 네. 차장님이랑 이제 촬영하는 게 또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 정도까지 지수가 오른 좀 이유는 뭔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장 큰 건 그때 이제 11월 그때 이제 대선 끝나고 네. 미국 대선은 전에 외국인이 주식을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되니까 네. 외국인들이 마치 뭘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막 주식을
뭐 표현이 그렇죠. 질러버리더라고요. 마치 오늘을 내가 기다렸다 하던 듯이 그러니까 그 대선 당일날 깜짝 놀란 게 이제 저는 좀 외국인들이 관망하지 않을까. 왜냐면 대선 결과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이든이 앞서고 있어도 주식을 사고 트럼프가 앞선다. 트럼프가 이기는 쪽이었어요. 사실 첫날은. 맞아. 그죠? 기억나시죠? 막 사더라고요. 아, 트럼프 되면 증시 또 이게 뭐 법인세 인상 안 하니까 좋다. 근데 다음날 바이든으로 바뀌었잖아요. 또 사는 거예요. 바이든은 안정적이다. 예측 가능하다. 하면서 또 오르고. 네. 그러니까 그냥 그때 딱 저는 느낌이 왔어요. 시장이 상승을 원하는구나. 왜냐면 악재에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모든 걸 다 호재로 둔갑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날 그거 보고 외국인들 그 애가 탔구나. 진짜 그동안 주식을 외국인이 한 10월까지 30초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달러가 약세이면 보통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달러 약세인데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버렸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근데 결국엔 일단 대선이라는 리스크가 해소가 되자마자 일단 지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RCEP이라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 경제 협정인데, 뭐 마치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11개국이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들끼리 그냥 그 무역 자유 있죠. FTA라고 그러나요? 그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게 11개국이 이제 동시에 체결한 거죠.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우리 한국 기업들은 수출 비중이 높은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아웅다웅 하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한국은 트럼프의 맨날 그 트위터 한 방에 갑자기 관세 올리겠다. 자고 일어났더니 관세를 뭐 중국에 몇 프로를 때리겠다. 그럼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수출을 하거든요, 중국에. 무역이 서로 이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타격을 받잖아요. 그쵸. 2년 동안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 이제 바이든이 되면 뭔가 좀 무역적으로는 좀 더 자유무역으로 갈 것 같고 거기다가 뭐 뜻하지도 않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일본하고 중국하고도 이렇게 같이 맺어버리니까 이젠 진짜 무역 쪽에서 뭔가 자유화가 되는구나. 외국인도 이제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거 체결한 날부터 또 주식을 왕창 사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진짜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의 시각도 보는 눈은 비슷해요.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이런 무역 쪽에서 뭔가 해소가 되다 보니까 한국을 또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또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되게 특이한 게 외국인들이 RCEP이라고 이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날 이후로요. 외국인 자금이 이제 신흥국을 보통 이렇게 같이 들어오잖아요. 신흥국의 펀드에 들어오면 이게 한국도 사고 대만도 사고 같이 사거든요. 분산해가지고 거의 유일하게 한국만 들어온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돈이 그냥 뭐 중국, 신흥국 펀드 뭐 여러 가지 있죠. 대만, 한국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한국에만 이제 예를 들면 뭐 1,000억이 들어왔다. 그럼 한국에 거의 800억을 꽂아버린 거예요. 그냥. 나머지 200억은 이제 다른 나라에 분산되고. 그런 식으로 돈이 왕창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한국이 강했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한국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쩔어 있었잖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쵸. 대만이 갈 때도 사실 못 갔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가격 매력까지 있다 보니까 들어왔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강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반도체. 요즘에 나오는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많이 기사 보셨을 거예요. 슈퍼사이클이 2017년, 18년에 온 적이 있거든요, 한번. 삼성전자 D램 영업이익률이 이게 제조업체가 말이 안 되는 영업이익률이 나죠. 60%. 60%요? 60%. 영업 마진이. 보통 한 10%? 10%면 많다고 하잖아요. 그 제조업체들. 60%가 나온 거예요. 거의 뭐 이거 사기 아니냐. 어떻게 60% 남아요? 그러니까 D램 가격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D램 가격이 그냥 아예 그냥 물건이 없을 정도로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고, 아시겠지만 근데 D램 가격이 올라가는데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냥 세 개의 회사가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어마어마하고. 근데 지금 그 사이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상. D램은 요즘에 그 뉴스 많이 보셨죠? 갑자기 뭐 정전 났다. 마이크론이. 그리고 오늘 새벽에 대만이 지진이 났어요. 지진 났어요. 그 약간 TSMC 공장 뭐 그쪽이라도 하는데. 근데 이제 지진 나도 뭐 대만에서 뭐 가동을 중단한 건 아닌데 뭐냐면은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화재 사고, 정전 나고, 지진 나면 사람들 심리가, 그러니까 그 구매자라 그러죠. 이 D램을
뭐 이런 노트북 만드는 회사들도 D램 업체들한테 물량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조급해져요. 이거 빨리 지금 구매 안 해놓으면 이러다 뭔 일 생기면 D램 가격 엄청 올라가면 사재기 시작. 자기네만 손해거든요. 어차피 여기다 꽂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비쌀 때 사봐야 나만 손해니까 급해지니까 이제 주문을 미리 내버려요. 사재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은 이제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면서 이 D램이 가격이 내년 한 2분기에 반등하는 게 예상이었어요. 이게 앞당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역대 최고치. 예, 그 하이닉스 가는 거 아시죠?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 찍었잖아요. 그렇게 안 가던 기업이. 그러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전체 시총의 30%가 반도체잖아요. 이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반도체가 좋아지고 실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게 일단 1등은 LG화학이었어요. LG화학을 제일 많이 샀고 2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를 찍어서 산 거예요. 네. 결국에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걸 느끼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더 공격적으로 샀고 반도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지수 안 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삼전 하이닉스 띄우니까 지수가 레벨업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해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그냥 증시가 2,700까지 온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도 강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쪽은 이제 알려줬잖아요. 어느 정도 반영도 되고. 근데 우리가 안 좋은 회사로 알고 있었던 그런 우리 한국의 뭐 경기 민감주들 있죠. 대표적으로 건설회사. 그 다음에 그 항상 천수답이라고 느꼈던 증권주. 그리고 거기다 갑자기 조선회사, 정유주. 요새 포스코 보셨어요? 포스코가 그냥 무슨 개별 잡주 같아요. 차트가. 막 이렇게 날아다녀요. 아, 진짜요? 거기다 어제 한국전력이 8%인가 급등하고. 한국전력? 네, 하루에.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주도주가 한번 쫙 치고 나서 쉬는데 그 밑에 있던 주변주들 있죠. 주변 대형주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한국전력은 진짜 소유주였는데. 완전 소유주. 소유주까지 가버려요, 지금. 그러니 지수가 안 올라가는 게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은 쪽으로 좀 선순환이 이게 잡히면서 주변주까지 가서 좀 더 제가 봤을 때 저도 한 2,650부터 700에서는 한번 좀 막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근데 그쪽에 이제 못난이 업종들이 딱 쳐버리니까 지수가 지금 거의 2,800까지 그렇죠. 레벨업 됐다. 이렇게 좀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증시 전망을 내년치를 몇 정도로 했나요? 저희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더라고요. 몇인가요? 2,700, 저도 정확한 수치는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2,700에서 800 정도. 2,800. 네. 예전에는 2,700 부르면 왜 이렇게 높게 불러? 옛날에 그랬거든요. 지금 2,700, 800 부르잖아요.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아니, 제가 아는 바뀌었어요. 그 제천에 출연한 네. 슈퍼개미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대체로 다 증시 전망을 일단 좋게 보시고 굉장히 좋게 보신 분은 내년에 3, 4천 근데요. 거기까지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불가능은 아니다. PBR이라 그러잖아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 몇 배냐. 우리나라 이제 지금 현재 그 코스피 PBR이 그러니까 1배 딱 자산 가치랑 똑같은 수준이 2,4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역대로 많이 갔던 데가 1.3배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거 계산하면 3,300에서 50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옛날하고 가장 높았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수치는 맞습니다. 데이터로도.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또 너무 높은 것도 사실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되겠어? 이럴 수 있는데 뭐 그게 과거에도 1.3배 갔는데 PBR 뭐 내년에 못 가리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허황된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네. 저는 주식시장에도 좀 그런 게 왔으면 좋겠는 게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차장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패닉. 부동산 2016년에 샀는 사람과 이제 2016년에 사지 않은 사람이 이제 격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와 그 아파트를 매매했는 빚을 사람이. 내서라도 사신 분의 차이죠. 2016년에 자산이 비슷했어. 근데 지금 아파트를 두 채 사신 분은 자산이 17억 5천. 그리고 전세에서 사신 분은 3억 5천. 저는 이 장이 이런 부동산 장이 이제 주식에도 좀 오자. 그래서 요새 뭐 B2도 많이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주식시장에도 실제 지금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느껴지긴 해요. 정말 주식 안 하시던 분들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서점 가보시면 딱 느낌 안 오세요? 서점에 다 베스트셀러 주식 다 주식이에요. 부동산이 완전 지금 소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출판사에 가서도 물어보니까요. 부동산 책이 잘 안 나간대요. 다 그냥 주식책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나갈 정도로 주식에 대한 열풍이 지금 굉장히
뜨겁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 투자를 예전에는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이게 지금 되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게 이게 사실 SK증권의 이호성 연구원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이제 얘기해드리면 네. 그 알파헌터라고 있어요. 알파헌터. 그분이 알파헌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헌터가 사냥꾼이잖아요. 네. 근데 알파가 뭐죠? 보너스죠. 추가적인. 보너스. 그러니까 추가적인 위험에 대해서 뭔가 베팅을 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잖아요. 어차피 변동수도 크지 네. 않고. 은행 예금 당연히 엄청난 안전 자산이죠. 그쵸. 근데 그랬던 그쪽에 있던 분들이 약간 사냥꾼 마인드로 바뀌어가지고 주식시장이라는 그 위험한 자산으로 이동을 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금리가 낮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네. 점점 번져가고 있어요. 그 고객 예탁금이 지금 60조 넘었거든요. 맞아요. 60조 넘었는데 안 내려가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사면 예탁금이 줄어야 돼요. 왜냐면 주식을 사기 위해 넣어놓은 돈이, 그러니까 만약에 김 작가님이 지금 1억을 넣어놨어요. 네. 증권 계좌에. 네. 그럼 그 예탁금 1억이 딱 예탁금이죠. 증가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다음날 1억을 샀어요. 네. 그럼 예탁금은 0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이 증권사의 주식이 아닌 약간 예금 같은 예금이죠. 느낌. 현금만. 주식을 사는 순간 예탁금은 없어지거든요. 네. 그건 주식으로 잡히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요새 계속 사잖아요. 네. 사는데 예탁금이 안 줄어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네.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면서 주식은 오르고 있고 네. 예탁금 더 들어오고 네. 있고. 근데 이제 사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이게 예탁금에서 나가지만 네. 그게 유지된다는 건 누군가 또 채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보면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올해 주식 산 거 만약 예탁금 플러스 주식 매수까지 합치면 거의 100조예요. 100조. 근데 이 돈이 지금 나가겠습니까? 주식 시장에서 이 돈이 나가면 무섭죠. 폭락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외국인이 파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기관 팔으라고 해요. 상관이 없어요.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증시 올린 거 11월 딱 한 달 빼고는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들의 심기가 아까 기억나시죠? 10월 달에 동학개미 그 양도세. 네. 그때 우리 한번 녹화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억나시죠? 그때 개인들 심기가 불편하니까 증시가 어떻게 됐죠? 아주 난리가 났죠. 그때. 저 그때 한 달만 제가 이제 요건 이제 한참 지나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한 달만 마이너스 8천이었어요. 네. 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계속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만약에 내년에도 계속 펼쳐지잖아요. 네. 3,500, 4,000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수 어느 정도 간다가 문제가 아니라 주식 시장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트렌드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네. 한국 증시를 좌지우지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저는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이 주식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또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게 또 터진다거나 뭐 갑자기 개인 투자분들이 뭐 심기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예탁금이 막 갑자기 빠져버려요. 그럼 그때는 진짜 저는 조심해야 돼요. 이건 주식시장이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이어진 강세장이 꺾일 수 있는 징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건 없어요. 여전히 돈은 계속 들어오고 예탁금은 뭐 일각에선 100조 얘기도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뭐 증시가 많이 올라서 쉬는 거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증시가 그렇죠. 좀 쉬어야 또 가는 거니까. 근데 단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폭락장으로 바뀝니다. 저는 그건 절대 동의 안 하고 쉬어가는 거지 다음 레벨을 위한. 근데 한 가지 무조건 체크하셔야 될 거는 예탁금은 꼭 잘 보세요. 개인 투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언론 기사 보면 자꾸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신용융자 많다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비트 많잖아요. 네, 뭐 신용융자가 역대 최대는 맞아요. 18.3조 5천억인가 그럴 거예요. 18조 5천억. 그거 역대 최고거든요, 지금.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신용융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탁금이 지금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탁금이 30조, 25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신용융자에서 예탁금 있죠. 예탁금이 만약에 100조인데 신용융자가 뭐 예를 들면 30조면 30%잖아요. 네. 신용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그죠? 작년이 한 38% 정도 됐어요. 신용융자 비중이 예탁금에서 차지하는 게.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많이 늘어났잖아요, 신용이. 근데 30%밖에 안 돼요. 작년 평균보다도 떨어져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신용이 너무 많으니까 18조 넘었으니까 조심하자. 저는 거기에는 절대 동의를 안 하는 게 그만큼 예탁금이 엄청 늘어났는데 뒤에 이만큼의 완충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작년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탁금이 안 늘고 예를 들면 예탁금이 늘지 않고 네. 융자만 계속 늘어나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만약에 38%까지 갔어요. 그건 안 좋은 거겠죠. 작년하고 비슷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아직도 30%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융자가 계속 느는데 그에 못지않게 만약에요 계속 예탁금이 늘어나요. 그럼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수 2,500, 600 넘을 때부터 네. 계속 이 얘기 나왔어요. B2만 맞아, 조심해라, 조심해라. 근데 거기서 벌써 지수가 거의 300포인트 올랐거든요. 근데 그 뉴스를 보고 아 B2 조심해야 되겠다. 신용융자 조심. 그러신 분들은 무려 300포인트를 그냥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식도 팔아버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단편적인 데이터에 여러분들 네. 그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그 반대급부에서 뭔가 데이터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사실 네. 뭐 이 김작가 채널에 이 차장님 앉아 계신 자리에 다른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뭐 네. 실력 있는 분이 많이 나오셨는데 네. 코스피가 1,400에서 2,100 막 급하게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다수의 분들이 사실 더블딥? 더블딥 얘기했어요. 급하게 올라왔다. 조심해야 된다. 얘기 굉장히 좀 많이 하셨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상승세를 예측한 사람은 사실은 제가 뭐 항상 물어보고 있는 증시 전망. 네. 이거 올해 말에 2,800까지 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분들한테 한 명도 없었던 네. 것 같아. 딱 한 분 있어요 거기. 누구였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SK증권에. 제- 이효석. 김작가 TV 출연하신 분 중에. 아직 그분 출연 안 하셔서. 예. 근데 거의 증권가에서도 거의 그분이 유일한 것 같아요. 진짜요? 되게 너무 세게 부르셔가지고 진짜 네.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은 8월부터 10월까지도 되게 좀 증시 안 좋을 때 그때 좋게 보던 분들이 갑자기 비관론으로 바뀌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자신 있게 못하고. 네. 근데 이제 그분만큼은 뭐 제가 그분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잘 보셨기 때문에 네. 여기 또 공저자죠. 저 요체 공조자 네. 지금 이효석 네. SK증권 자산전략 팀장님. 근데 그렇게 장이 폭락하는데도 자기 의견을 안 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아 이분 이렇게 뭐 이렇게 근자감이지? 솔직히 아니 다 공포심에 젖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맞추긴 맞췄는데. 그런 맞췄어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랬어요. 사실은 올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 넘었을 때 네. 분명히 다시 더블리고 온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코로나로 이렇게 나라 경제가 엉망인데 어떻게 뭐 2,500하고 이러냐. 맞아요. 그 당시 네. 그게 맞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의견이었어. 네. 아 그게 맞았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야, 그러고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장님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차장님이 사실 의견들이 또 지난번에 뭐 실적 호전주라든가 이런 네. 또 종목 진단하신 것들이 사실 좀 많이 맞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틀릴 때도 있겠죠. 이게 사실 맞거나 틀리거나 50% 확률인데 그런 스트레스를 뭐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나 차장님 같은 분들은 잘 안 받을 수는 없겠다. 안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래서 장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시장이 받쳐줘야 그쵸? 그런 것들이 또 종목들도 잘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그 투자 아이디어는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맞거나 뭔가 또 갑자기 돌발악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그 우리가 주식 투자가 재밌기도 하지만 어려운 게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다 알아버리면 사실 주가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쵸. 성립 자체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당고 싶은 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뭐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100% 믿지 마세요. 그럼 누가 맞추겠어요? 아 지수 3,500 갑니다. 4,000 갑니다. 그거 믿고 투자하신 분들은 그건 저는 절대 잘못됐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그냥 그런 것만 보세요. 방향성이 어디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뭐 몇천 포인트 간다.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지금은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하락장이면 또 하락장에 맞게 대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만 보고 상승 추세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 주도주를 한 60에서 70% 포트에 깔아놔야 돼요. 왜냐면 상승장은 아시겠지만 주도주 위주로 가잖아요. 그리고 간혹가다 오늘이 그런데 소외주가 한 번씩 딱딱 튀어요. 그러면 이제 일부 자금은 소외주에 미리 깔아놔야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면 안 돼요. 소외주는. 왜냐면 오르면 다시 밑으로 꺾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도주는 안 그래요. 주도주는 갔다가 쉬고 다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상승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약세장에 진입하면 당연히 현금 비중 늘리면서 급락했을 때 한 번씩 트레이딩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전략은 달라지는데 분명한 건 지금 아직은 상승장을 우리가 부인할 만한 뭐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분들이 여전히 네. 주식을 이렇게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꺾이지 않는 이상 쉽게 약세장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게요. 그 외국인이 중간중간 한 번씩 파는 날들이 있었어요. 이게 한번 나중에 HTS 보시면 한 번씩 그 11월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MSCI 뭐 지수 편입한다고
외국인이 그냥 주식을 한 2조 5천억 때려버렸거든요. 그걸요, 개인 투자분들이 이게 웬 떡이냐. 그냥 싹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 그 다음날부터 지수가 또 급등했어요. 개인이 그날- 올렸네요. 와, 나 저 그거 보고 정말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 이제 개인. 정말 옛날 개민들은 아니구나. 잘하시는구나. 자, 지금 시장 리뷰 관련해서 그럼 제가 네. 세 가지 질문 드리면 첫 번째는 어쨌든 예탁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만약에 예탁금이 지금 현재 60조인데 한 100조까지 가요. 그러면 지수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가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아니, 지수 또 상승보다도 이렇게 100조를 가면 좋은 게요. 급락이 나와도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버리는 거죠. 무조건 받겠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예, 돈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이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와서 그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사야 되는데. 조급해요, 솔직히. 근데 조정 나오길 기다리는데 조정이 당치 안 나와요. 나와도 장중에 나왔다 다시 올려버리고요. 맞아. 하루 딱 빠져서 오늘 급락했으니까 2, 3일 빠지겠지 이러고 있으면요.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올려서 살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도 잠깐 떨어지긴 했었는데 다시 또 오르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잘 안 빠져요. 삼성전자 7만 원 밑에서 살려는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거든요. 못 사신 분들 지금 안 줍니다. 쉽게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못 견디고 조급해서 나중에 패닉바잉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100조를 간다면 장이 올라가는 것도 물론 뭐 영향을 받겠지만 급락장이 나올 가능성이 완전히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실 아까 전에 그 직장인 그 두 분의 이제 비교를 하면서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그분들이 자산에는 증대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사실 나라 전체로는 이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게 꼭 저는 좋은 건 아닐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집이 없는 분들 또 특히 20대 30대 초반인 분들은 네. 굉장히 이제 박탈감 그죠, 앞으로 그죠. 집을 사실 못 가지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을 건데 주식시장이 오르는 건 사실 산업 전체적으로 그죠, 그죠. 흐르게 만드는 네. 긍정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네.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사실상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제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막 몇 퍼센트 튀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요. 그거는 당연히 GDP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이 오히려 이게 주가 지수라는 게 이런 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주식 투자라는 게 결국엔 내가 기업에 이렇게 뭐 하루 사고 하루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고, 내가 투자한 돈으로 이 돈 가지고 야 너네가 공장도 증설하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해가지고 돈 벌어서 나한테 돌려달라는 의미잖아요. 그 회사가 성장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그 개인 투자분들이 돈을 대가지고 주식을 사서 그 기업들이 그 돈으로 만약에 설비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성장을 했어요. 근데 설비 투자를 하는 순간 뭐가 들어가죠?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고용 창출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또 잘 돼요. 그럼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고용 투자를 더 하겠죠. 그러면 고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반대 뒤따라오는 게 소비잖아요. 그렇죠. 소비가 늘어나죠. 소비가 늘어나는 순간 기업들의 이익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기업들은 또 고용을 더 하고. 굉장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럼요. 굉장한,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대부분은 저도 예전에 그랬고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냥 도박. 그냥 이렇게 10,000원짜리 사가지고 2만 원 띄어먹기. 그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사실 주식 투자는 그게 아니라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경제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그렇죠. 그런 이제 돈을 여러분들이 기업들한테 사실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줘서 그 기업이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성장을 하면 내가 그걸 과실을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으로 옆집에 철수나 순이가 취업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사실. 근데 부동산은 그런 기능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정말 경제에 저는 도움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장님과 제가 닮았다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눈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댓글에 두 분 눈썹이 너무 닮았다. 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희 와이프가 아 진짜요? 뭐라고 했는데? 저는 이 방송을 보거든요, 다. 아 보겠죠. 예, 보고 댓글도 다 봐요. 근데 보면서 저한테 항상 그러더라고요. 한 번씩 김작가 TV 이제 출연하고 방송 나오면 네. 저한테 물어봐요. 왜요? 눈썹은 이제 이게 보이니까 아, 예. 김 작가 그분은 원래 저렇게 화이탈이야? 화이탈이 항상 웃냐고요? 항상 웃는 사람이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상이라고. 이게 아. 항상 나도 처음 봤을 때 좀 놀랬던 게 얼굴 자체가 이렇게 손해가지고 이렇게 웃는 상이라고 네. 제가 설명을 해줬더니 아니 그 방송이 그게 딱 보인대요. 아. 이게 웃는 상인 게. 근데 저도 사실 이제 그 다른 데 또 가면은 저보고 가끔 그러신 분도 있어요. 네. 원래 그렇게 좀 웃는 상이라고. 그렇죠. 차장님도 좀 저한테도, 웃는 네. 상이시잖아요. 저도 제가 의식한 건 아닌데 네. 약간 저도 좀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네. 닮았다 얘기. 눈썹과 눈썹이 근데 사실 전 너무 많아서 사실 좀 정리해요. 저도 그 약간 미용실 가면 좀 다듬어 달라고. 정리하세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잠깐 쉬어가는 네. 타임이었고요. 자, 연말이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네. 벌써 연말이죠, 사실. 네. 연말 증시 이제 투자 전략은 좀. 연말 투자 전략은 일단 지금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여기서 지수 더 간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도 좀 솔직히 힘들고, 솔직히 저는 좀 약간 쉬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아직 동참 못 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약간의 기간 조정은 네. 좀 나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이렇게 뭐 제가 항상 이제 그런 비유들 많이 하는데,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갈 때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갈 때 당연히 뭐 어디 휴게소에 좀 잠깐 들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려야죠. 4시간 동안 운전만 해요. 맞아. 그럼 빨리는 갈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완전 이제 녹죠. 뭐 이제 번아웃 돼 버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만약에 내가 뭐 거기 이제 부산에 출장을 갔다고 치면 아무 일도 못 하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완전히 사람이 이 번아웃 돼가지고. 근데 만약에 중간중간에 뭐 대전이나 아니면 대구 쪽에서 한번 쉬는 거죠. 쉬면 충전이 돼서 그렇죠. 딱 도착을 했을 때 바로 일도 시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 시장에 목표가 있다면 네. 중간중간에 약간씩 쉬어가야 이게 오래 가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달리면 진짜 나중에 역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렇게 너무 급하게 가면요. 그 아까 제가 패닉바잉 말씀드렸지만 네. 못 샀던 사람들이 패닉바잉을 해버려요.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거품이 생겨요. 그러면 증시는 완전 부러져 버려요. 진짜. 이게 장기로 한 2, 3년 갈장이 1년에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그 약세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두렵기 때문에 네. 제발 좀 천천히 가란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증시가 이제 천천히 쉬어가잖아요. 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주도주 갖고 계신 분들, 포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게 물론 좋을 수 있어요. 좋아요. 예, 왜냐면 당연히 좋죠. 왜냐면 삼성전자 가야 지수가 가는 거니까. 그쵸. 지수 간다는 게 삼성전자 가는 건데, 근데 그 외의 종목은 안 가요. 만약에 여기서 3천 바로 달리잖아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또 삼성전자 혼자 갑니다. 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 작가님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거의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으신 분은 너무 해피한 상황인데 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지 못하거든요. 분산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쳐다만 봐야 돼요. 나 진짜 지수 올라가는데 난 먹지도 못하고.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횡보장 좀 나오는데 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막 오늘 같은 날도 안 가던 종목이 뻥뻥 튀고. 그래서 지금 장은 연말까지는 저는 그냥 종목 장세. 지수부를 그냥 굳이 보지 마세요. 지수 뭐 급나가면 더 사면 되고, 네. 지수가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종목 장세로 하루는 이쪽 가고 하루는 이쪽 가고 순환매가 계속 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포트 전략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뭐가 좋을지 뭐 계속 제가 이 방송에서도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년이 좋아지는 업종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잘 취업하셔가지고 빠질 때 좀 담아놔시고, 그 다음에 소외받았던 종목들 아직도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은 미리 좀 선정해서 하시면 연말 연초까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이 장이 사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한 1월까지는 그래도 강세장 흐름은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중간중간 쉬면서 그게 보면 계속 종목에 집중하시면서 좀 편하게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게 되게 쉬워 보일 것 같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에 샀다고 쳐볼게요. 지금 7만 거의 5천 원 왔는데 그러면 수익률이 꽤 되잖아요. 그렇죠. 팔고 싶죠. 솔직히 누구도 팔고 싶거든요. 한 25% 되니까.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내가 여기 7만 5천 원에 다 팔아가지고 한 6만 8천 원 오면 다시 사면은 훨씬 이득이잖아요. 솔직히 이득이잖아요. 이득이죠. 엄청나게. 아니면 절반이라도 팔까? 팔아서 내려오면 여기서 재매수. 이제 그런 전략을 세워서 하는데, 참 웃긴 게 그런 전략을 세워서 만약에 오잖아요. 안 사요. 사야 되는데 더 떨어질까봐. 네, 그 공포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팔았는데 그쵸. 그 가격 안 와서 못 사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와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못 사시더라고요. 사는 분도 계시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해보면
못 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팔았는데 이게 삼성전자 좋은 건 아는데 못 사면 나중에 삼성전자 10만 전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영원히 내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다 놓쳐버려요. 무슨 얘기냐? 주도주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전 되도록 팔지 말라 그래요. 이 시세가 끝날 때까지는 그냥 가져가라.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주도주를 조금만 먹고 그냥 정리를 해보시더라고요. 아니 항상 마인드가 내려오면 다시 잡으면 훨씬 싸겠지.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기왕에 주도주 갖고 계신 분들 그냥 시장에 여기서 설사 2600 가도 네. 그냥 버티는 게 낫다. 왜냐 어차피 못 삽니다. 예, 차라리 그 정도 오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분은 살 수가 있어요. 어차피 난 처음 사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사면 되는데 기존에 수익 났던 분들은 이 수익에 대한 축소에 대한 공포감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도주 정말 잘 갖고 뭐 2차 전지, 뭐 바이오 주도주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까 반도체, 증권주, 요즘에 건설주도 세거든요. 이런 주도주 잘 갖고 계신 분들 되도록이면 한번 좀 그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번 좀 가져가는 전략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제 패닉바이라고 생각나는 게 예. 제가 어제 저한테 저녁 한 7시쯤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 전화가 왔어요. 예. 전화를 받았더니 60대 아주머니세요. 한 목소리가. 네.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사야 될지 그러니까 완전 주식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나 봐요. 어떻게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뭐 가볍게만 뭐 그냥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뭐 증권회사 가셔서 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저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예전에 주식시장이 하락일 때 어떤 뭐 주식 고수가 주식을 팔았던 매도 시점이 자기가 뭐 구두 수선을 하러 갔는데 구두 수선소에서 그 아저씨 뭐 야쿠르트 아주머니 주식과 정말 관련 없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 자기는 고점이다 생각하고 이제 매도를 해야 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요게 좀 이렇게 어제 저는 약간 좀 섬뜩했거든요. 야 이거 주식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나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이니까. 네. 아 근데 예전에 그게 맞았어요. 지금은 갯장에 사람들이 없지만 예전에 갯장에 갑자기 스님들이 오시고 스님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아이를 등에 업은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갑자기 주식 계좌를 트고 그쵸. 이러면 다 상투라 그랬어요 예전에.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그 신문 딱 보면 증권거래소 직원들이 뭐 지수 2000 넘었으니까 막 환호성을 이렇게 기분 좋게 막 파티하는 것처럼 사진 딱 찍고. 사진 그러면 항상 상투라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안 맞아요. 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게 예전하고 좀 다른 게 개인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힘은 없었는데 지금 개인들은 뭐냐면은 옆에 사람이 돈 벌었으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지금은 과거랑 다른 게 옆에 사람이 돈 벌어서가 아니라 도대체 이제는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은행에 놓으려고 했던 자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주식을 이제 진짜 한번 장기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재테크로. 아니 그 은행 이자 1%도 안 되는 거.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당연히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주변에서 이거 상투 아니야?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이거 왜 하지? 불안불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안 하던 사람들이 왜 하는지를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도박해서 나 진짜 한 달 후에 1000만 원만 먹고 나올래. 예전엔 그런 게 많았죠.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산 증식으로 정말 꾸준하게 그 장기 투자용으로 지금 많이들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옛날 논리로 안 하던 분이 샀으니까 주식시장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너무 옛날 구시대적인 얘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때요? 투자에 대한 관점과 개인 투자자의 힘 자체가 좀 달라요. 네, 너무 달라졌다 지금은. 그분한테 마지막에 통화 끝나서 말씀드렸어요. 이베스트 투자니까 하시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이제 증시 이제 소외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 소외 업종들 좀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근데 오늘 공교롭게 좀 오르더라고요. 진짜요? 왜냐하면 제가 2주 전부터 삼성전자 너무 막 이제 급등을 하고 또 LG화학 가고 막 셀트리온 가고 삼성바이오 가고 막 그 흔히 말하는 주도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는데 그 나머지 주변주들은 도대체 이게 주식인지 뭔지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별로 나쁜 격도 아니에요. 돈도 잘 벌어요. 근데 도대체가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이 주식을 뭐하러 사나? 막 약간 그런 정도로.
그래서 관심들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고객분들의 상담을 받았을 때 물론 주도주들 일부는 좀 편입을 하는 건 맞는데 네.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차라리 이쪽 주변주도 미리 좀 깔아놓고 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거 분명히 유동성 장세거든요. 네. 유동성 장세의 제 특징은 주도주가 오른 다음에 반드시 주변주도 다 급등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의 순환매는 반드시 돌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나 싸니까 지금 사놓으면 밑에 하방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나갈 이유는 없어요. 네. 장이 좋은데 왜 빠지겠어요? 못 올라가는 게 문제일 뿐이었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하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장 가기로 원하니까. 그렇죠. 이건 못 견뎌요. 내가 산 다음날 올랐으면 네. 좋겠어요. 아, 근데 그러면 주식이 그렇게 쉬우면 다 벌어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근에 제일 핫한 게 건설주잖아요. 건설주 기억나세요? 그 작년부터 그렇게 돈 벌었는데 나 안 가잖아요. 맞아. 근데 요새 무슨 건설주가 무슨 개별 바이오주 같아요. 뻥뻥 쳐요, 막 갑자기 주가들이. 어제 GS건설이 8% 오르고. 저 그런 거, 저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나 강하게 추세적으로 오르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소외주가 이제 소외주가 아닐 정도로 네. 뭔가 모멘텀이 딱 생겨버리니까 이거죠. 하방이 닫혀 있는데 조그마한 이벤트가 생기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거 되나 보다 하고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 5% 갈 게 10% 가고요. 20%가 막 이게 뻥뻥 뛰어요. 근데 그거를 수익을 내려면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않은 분은 못 먹습니다. 쫓아가가지고. 쫓아가는 순간 이미 늦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이사 다니지 말라고 했던 게 뭐냐면 특히 소외주들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음식료 되게 안 갔죠. 뭐 한국전력 또 마찬가지였고 뭐 통신주 대표적으로 진짜 왕따주들 뭐 되게 좀 아까 그 건설주도 있었고 조선주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이제 왕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가는 거 쳐다만 보니까 화딱지도 나고 많이 갈아탔죠 그렇게. 예, 그렇게 진짜 갈아타신 분들 계세요. 뒤늦게.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안 갈아타신 분들이 오히려 승자예요. 사실상. 왜냐면은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런 기업들이 주가 급등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사를 함부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이 갈아타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세 가지가 있지만 갑자기 뭐 증시 환경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왔다. 예. 근데 더 좋다는 의미가 회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걸 내가 지금 갖고 있었을 때 아니면 이 A라는 기업을 내가 갖고 있는데 B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이걸 갖고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얘가 더 많은 수익을 낼 것 같다. 아니 2주일 후에 얘가 더 많은 수익을 낼 것 같다. 확신이 있으면 갈아타도 되긴 돼요. 근데 솔직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투자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내가 A라는 기업을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SK텔레콤을 샀어요. SK텔레콤은 통신 보고 사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고 요새 막 비자회사들, 그러니까 자회사들 보면 엄청 별의별 사업을 다 해요. 근데 그게 성장할 걸 믿고 샀어요. 예를 들면. 근데 주가 안 가잖아요. 안 갔어요. 실제로 되게 안 가는데. 근데 주가는 안 갔는데 바뀐 게 있나요, 솔직히? SK텔레콤? 기사 보시면 뭐 나빠진 게 있나요? 오히려 좋은 게 나왔어요. 아마존하고 막 갑자기 협력한다고. 그죠? 보셨죠? 모빌리티 사업한다 그러고. 오히려 좋아지는 뉴스 나오는데 주가는 자꾸만 안 가요. 근데 그럴 때 되게 조급해져요. 내가 모르는 뭔가 악재 있나 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는 악재 없습니다. 다 노출돼요, 나중에.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한 번 더 사업 보고서 보시고 문제 없네. 그럼 더 사도 되거든요, 사실은. 자신 있게. 그 SK텔레콤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SK텔레콤을 그냥 예를 든 거예요, 하나에.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갈 때까지. 왜냐면 그런 걸 기다리다 보면요. 결국엔 이 종목에서 뭐 얼마만큼의 수익이 날지 모르지만 옮겨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이 종목에서 당장 안 가도 내가 기다렸을 때 어떤 수익이요. 기회비용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거 다 보상을 해줘요. 진짜로. 거기다 배당까지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걸 잘하세요. 근데 특히 주린이 분들은 좀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다 보니까 좀 참을성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장이 수백 번,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하실 거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이런 경험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뭐냐면 주가는 횡보하는 경우가 1년 딱 제가 그냥 비유가 그런데 1년을 딱 놓고 보면요. 상승 한 달, 하락 한 달이에요. 나머지는 뭐냐면 다 횡보예요. 진짜로 그래요. 웬만한 게 올려놓고 횡보하고 내려가고 횡보하고 다 그래요. 근데 그 횡보를 못 견디기 때문에 사실 못 먹어요. 근데 그 횡보를 근데 물론 전제 조건은 종목이 좋아야죠. 예. 실적이 왜냐면 나오고. 망가지는 종목 횡보한다고 사봐야 뭐 하겠어요. 그건 아닌데
정말 좋은 종목인데 안 간다고 절대 이사하지 마세요. 산타가 선물 들고 우리 집 앞까지 딱 왔는데 네. 내가 이사를 딱 가 있으면 집에 없잖아요. 선물을 안타깝게 놓치는 거예요. 차장의 멘트가 난리가 있어 좋아지네. 지금 또 연말이라고 산타. 아, 산타가 딱 썰매 끌고 딱 왔는데 루돌프 사슴코 근데 문 앞에서 네. 나는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사 제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마시고 아니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시라는 거예요. 제발 이사 다니지 말고 진득하니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저는 수익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목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 종목에 이제 차장님 늘 중요시 여기시는 실적은 잘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사실 음식료예요. 음식료 업종을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그때 보니까 또 냉철님이 또 음식료 또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한번 보니까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일단 지금 코로나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습관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물론 식당은 나중에 가겠지만 집에서 HML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간편식. 그냥 사가지고 뭐 CJ 제일제당의 비비고라든가 뭐 아니면 동원 F&B의 뭐 HMR 아니면 대상의 뭐 안주야 같은 거 이렇게 사와가지고 저녁에 그 포장마차 안 가고 집에서 안주 먹는 거예요. 예, 혼술도 하면서 그게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는데 백신이 나오면 잠깐 또 그게 바뀔 수도 있지만 그 한 번 그렇게 습관이 들면 사람 습관 쉽게 못 바꿉니다. 그게 적응이 되면은 백신이 나와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음식료는 계속 좋아지는 산업인데 주가도 되게 안 가가지고 저렴해졌어요. 돈 잘 벌죠. 주가 저렴했죠. 뭐 문제가 있나? 특별히 악재가 있나?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가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놓고 진득하니 기다리면 올라간다. 근데 오늘이 이제 좀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음식료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거 기다렸던 분들은 이제 오늘 같은 날 기분 좀 좋은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회사만 그러니까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그것만 검증을 하세요. 이 회사 문제 있나 없나. 그래서 그게 검증했는데 문제 없으면 그냥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오늘 날짜가 12월 11일이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소유 업종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 지금 그럼 여전히 안 오른 섹터가 좀 있긴 한가요? 종목을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안 올랐던 섹터가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의류 업종이에요. 의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늘은 좀 올라가도 여전히 싸요. 여전히 싸다. 네. 아까 그리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편의점. 편의점 완전히 소외받았더라고요. 근데 얘네도 그러니까 오늘은 소외준 다 올라갔어요, 사실. 웬만한 거 다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좀 소외받았던 기업들 중에서도 좀 지금 괜찮아 보이는 게 아직도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일단 의류랑 편의점 좀 여전히 있고 음식료도요, 사실은 아직도 여력이 있어요. 오늘 좀 올라가긴 했더라도. 그래서 그 세 개 업종이 뭐 아시겠죠? 대표적인 내수주잖아요. 내수주인데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공교롭게도 환율이 엄청 떨어졌어요.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수출주한테 조금 부담되는데 환율 떨어지면 아시겠지만 내수주한테 나쁜 게 아니거든요. 호재죠, 사실상. 근데 주가는 싸죠. 환율은 떨어졌죠. 얘네가 돈을 못 버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백신은 나오겠죠, 내년에. 그러면 내수주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저는 별로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음식료, 의류, 편의점 쪽은 좋게 보시고 요즘에 제가 다른 데 가서도 백화점 얘기 좀 많이 해드렸는데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백화점 좀 오르긴 올랐어요. 그래서 좀 제가 여기서 공격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백화점도 만약에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이 온다면 그런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외로 좀 다크호스로는 그런 업종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어쨌든 많이 떨어지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고 아마 시청자들도 좀 관련된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직업 중 하나가 이제 유튜버잖아요. 유튜버들은 구글한테 달러로 돈을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달러를 받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주식에 투자한다.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달러가 지금 1,000원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언젠가 또 1,200, 1,300 갈 거잖아요. 그냥 오를 거니까 계속 남겨둬서 달러에 투자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 두 전략. 뭐 사실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외에 달러 투자, 금 투자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좀. 저는 지금 그냥 방향성만 보면 환율이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뭐 일각에서 내년에 1,050원도 얘기하더라고요. 갈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달러도 바닥은 좀 단기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그 반등을 이용해서 달러를 좀 환전해서 주식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보면 달러와는 계속 약세 국면으로 장기적으로 약세가 장기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재정을 풀 수밖에 없어요. 미국 경제 살려야 되거든요. 돈 엄청 풀어야 돼요. 이거 안 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이 그 전통적으로 그 큰 정부를 지향해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작은 정부라서 네. 돈을 많이 안 씁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좌쪽에 있잖아요. 공화당은 우쪽에 있고 보통 우쪽이 약간은 시장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이쪽이 약간 이제 이렇게 정부가 좀 약간 개입도 좀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공화당에 비해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적으로도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는데 돈을 어쨌든 풀면 어떻게 되죠? 달러는 당연히 약해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달러화는 좀 구조적으로 좀 약해질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백신이 나오면 어쨌든 글로벌 경기 회복되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회복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신흥국 경기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신흥국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달러화는 약해집니다. 그 반대 달러는 안전자산이에요. 네. 지난 2, 3년간은 달러 시대였어요. 진짜로. 네. 달러가 너무 좋았잖아요. 좋았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트럼프의 공약이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남의 나라가 어떻게 망하든 뭔가 신경도 안 써요. 미국만 좋으면 된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도 했던 거고 거기에 한국은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증시가 2년 동안 못 갔던 거고. 근데 이제 그 흐름이 깨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달러는 구조적으로 저는 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이제 달러가 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것 같은데 그걸 이용해서 좀 환전해서 한국 주식으로 한번 교체해보는 게 저는 좀 한 최소 1, 2년을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염 차장님과 함께하는 이제 시간 중에서 시청자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기업 3개 진단한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이제 댓글 보고 좀 골라봤는데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네. 삼성전기. 삼성전기. 네, 전기. 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 진짜요? 네. 예전부터 아니 저는 이 회사가 하는 게 네. 어차피 삼성전자랑 운명 공동체거든요. 아시겠지만 어차피 삼성전자가 또 최대 주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MLCC라고 설명해드리겠지만 네. 이게 이 시장이 정말 커지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회사기 때문에 아 이 회사 좀 상당히 괜찮겠다. 실제로 그때 8월부터 10월까지 시장 안 좋을 때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많이 네. 좀 말씀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뒤늦게 좀 가긴 갔지만 네. 어쨌든 삼성전기 같은 경우 지금 전자 형님 따라서 네. 지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어서 또 그 댓글 그러니까 네. 댓글 딱 보는 순간 저건 한번 얘기는 해드려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그분께서도 전기가 이제 올라와서 좀 고민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삼성전기도 지금 보면 이제 이야. 신고가 났잖아요. 차트. 네, 예쁘죠. 네, 이쁘네요. 네, 이제 거의 지금 최고가를 좀 경신을 했기 네. 때문에 여기서가 항상 이제 고민이 되세요. 여기서 내가 팔고 나가야 되느냐, 네. 아니면 계속 갖고 갈 거냐. 근데 저는 뭐 주도주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주도주는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파는 거 아니고 네. 갈 때까지 가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항상 사업 보고서 띄워오는데 이제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기를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사업 부문이 컴포넌트, 네. 모듈, 기판. 근데 컴포넌트가 뭐냐면은 이제 수동 소자라고 여기가 이제 그 MLCC가 대표적이에요. MLCC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컨덴서 같은 거예요. 이렇게 PC 같은 거 뜯어보면 여기 막 여러 가지 회로들이 있잖아요. 여기다 전력들이 통하거든요. 그럼 전압들이 한 번씩 딱딱 튀어요. 그러면 그걸 못 잡아주면은 이게 당연히 불안정해지겠죠. 그렇죠. 전자기기가. 그래서 반드시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수동 소자라 그래요. 이 전력을 원활하게 통해주고 전압이 튀는 걸 막아줘서 안정성을 높이는 거. 이 전자기기. 그거를 통틀어서 뭐 컨덴서, 수동 소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MLCC라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멀티 레이어라고 하는데 굉장히 세라믹 소재로 만든 건데 네. 이걸 되게 이제 소형화를 해가지고 이게 층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쓰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용어까지 뭐 너무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MLCC가 하는 역할은 이제 그 정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방금 들어보시는 순간 MLCC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MLCC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주방에도 있을 거고 주방에도 다 가전제품 있잖아요. 네. TV에도 있고 여기 카메라도 있고 이렇게 전자기기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개수는 달라요. 이 MLCC를 그 IT 기기의 쌀이라고 그래요. 그 쌀처럼 되게 작아요. 그게 또 약간 보면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작은 건데 그게 없으면 어쨌든 뭐 전자기기는 작동을 안 합니다. 네. 전압을 못 잡으니까. 네.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스마트폰에는 이게 스마트폰에 몇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으세요? 되게 작은 거긴 한데 그냥 뭐 대충
한 100개? 100개 100개보다 많아요. 한 1000개. 1000개 들어가요. 1000개? 네, 1000개 들어가요. 5G 스마트폰은 훨씬 많이 들어가요. 5G는 고성능이니까. 근데 자동차는 그 10배. 10,000개? 10,000개 들어가요. 와. 근데 왜 이 말씀을 해야 되냐. 제가 MLCC에 왜 꽂혔냐면 스마트폰이면 그냥 그러려 할 텐데 자동차가 다 제 눈엔 전자기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예전에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눈에 이제 요새는 길거리 다니다가 이제 테슬라가 많이 보이잖아요. 네. 테슬라가 뭐죠? 전기차인데 저 전기차에 배터리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저 안에 오토파일럿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장 부품이나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의 전자기기인데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안에 MLCC가 몇 개나 들어가 있을까? 최소 10,000개 이상이거든요. 근데 현대차도 그랬어요. 커넥티드 카라고 차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고 네. 뭐 카 오디오도 성능이 훨씬 좋아질 거고 그 안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자동차에 탑재가 되고 근데 그걸 구현을 하려면 MLCC가 있어야 됩니다. MLCC가 없으면 당연히 자동차가 전자기기가 되는 순간 MLCC가 없으면 뭐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불안정해지잖아요. 네. 전압들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자율주행도 불가능합니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자율주행차는 엄청난 전장 부품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존의 MLCC 그 자동차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더욱더 많은. 근데 한 가지 더 포인트가 뭐냐면은 삼성전기 경쟁사가 몇 개 없어요. 그 대표적으로 일본에 있는 그 무라타, 네. 그 다음에 TDK, 그 다음에 유덴인가요? 제가 이름은 좀 기억 안 나요. 3개 업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대만에 한 2개가 있어요. 대만의 야게오하고 윌든인가요? 아무튼 한 2개가 있는데 그 회사들 해봐야 5개고 그리고 국내에선 거의 유일하게 지금 삼성전기랑 사마콘덴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마콘덴서는 좀 삼성전기보다 규모가 작으니까 근데 큰 회사 중에서는 뭐 유일하게 삼성전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되게 적어요. 시장 자체가. 거의 아시아에 다 있고 이게 사실 공급자가 너무 많아버리면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너도 먹고 나도 먹으니까 약간 매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요새 IT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뭔데? 수요는 엄청 많아요. 뭐 아직 반도체 수요 많은 거 아시잖아요. 반도체 이런 MLCC 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도 아시겠지만 엄청 수요 많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만드는 플레이어가 몇 개 없어요. 쇼티지라 그러죠. 공급이 없으니까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대만의 그 IT 기업들 매출액이 나왔어요. 11월 달. 그랬더니 MLCC 지표도 나왔는데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직접 언급을 해줬어요. MLCC 가격도 튀고 네.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은 더 올라가요. 뭐 아시잖아요. 우리 경제 시간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수요 올라가고 공급 줄면 가격은 튑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또 흔히 하는 말로 뭐 슈퍼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 삼성전자가 그때 슈퍼사이클 때 그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그래서 이제 또 증설도 해요. 투자도 많이 하고. 근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자동차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형은 달라요. 이게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MLCC가 종류가 다양한데 자동차형은 또 자동차의 용도로 또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이 시장에서 이제 일본이 아직은 선도 업체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이 지금 가늠이 안 가요. 그냥 성장이니까 우리가 너무 맨날 전기차만 봐서 2차 전지 너무나 흔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MLCC 이 얘기하면은 처음엔 다들 그러세요. 그게 뭐지? 왜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작으니까. 근데 MLCC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전기차 작동 안 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걸 만드는 플레이어가 몇 개 없다. 그래서 MLCC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너무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8월 달에 이거 왜 안 가지? 네. 이렇게 좋게 보이는데 좀 약간 고민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여기 차트도 나와 있지만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서 MLCC 모멘텀으로 지금 잘 달리고 있다. 이렇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이제 카메라 모듈 아시죠? 카메라.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여기 카메라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 모듈화해가 조립해서 여기 납품을 해요. 삼성전자 그럼 이걸 넣어줘요. 네. 이 카메라 이거를 자체를 만드는 게 바로 삼성전기가 하고 있어요. 갤럭시 스마트폰엔 다 이게 들어갑니다. 삼성께. 그 삼성전기가 대부분 납품을 해요. 뭐 물론 이제 전기 말고도 이걸 하는 회사가 뭐 MC낙스라는 회사도 있고 모듈 회사 몇 개 있거든요. 뭐 아니면 파트론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삼성전기가 다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요새 스마트폰 카메라 스펙이 엄청 좋아지잖아요. 엄청 좋아졌죠. 예.
그리고 요새 폴디드 줌이라고 아세요? 뭐요? 그 요새 나오는 스마트폰은 여기에 그 저는 예전 거라서 그런데 렌즈가 몇 개 이렇게 옆으로 된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게 뭐냐면 폴디드 줌이라고 우리가 그 DSLR 저 카메라 있잖아요. 네. 저게 각도 튀잖아요.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줌을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 저걸 어떻게 넣어요? 이렇게 못 넣죠, 튀어나오면 안 못 되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다가 옆으로 딱 눕혀놓은 거예요. 아. 이 프리즘 시트라고 해가지고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즈 같은 거를 옆으로 쫙 놔가지고 저거랑 똑같은 효과를 만든 거예요. 되게 좀 특이하죠. 근데 그 기술력을 코어포토니스라는 이스라엘 기업이 하나 갖고 있는데 그 기업을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어요, 예전에. 저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를. 그래서 삼성전기가 그걸 이용해서 그 기술을 다 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전자한테 떡하니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당연히 스마트폰의 기본으로 탑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DSLR이 이제 점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DSLR과 일반 스마트폰의 차이 중에 하나가 광학줌을 못 했잖아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DSLR 쓰시는 건데 이제 뭐 5배 광학줌까지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시대가 될 정도로 이 기술력을 삼성전기가 갖고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삼성전기가 이제 애플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요. 애플도 이걸 하고 싶나 봐요. 근데 이걸 하려면 삼성하고 뭔가 해야 돼요. 왜냐면 이 특허를 얘네가 갖고 있으니까. 그 애플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LG 이노텍이 아직 이걸 하지 못하거든요. 애플은 LG 이노텍이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걸 쓰고 싶으면 아무래도 삼성전기 걸 쓸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2022년도에 아마 애플이 그 애플 아이폰에 폴디즈 줌을 넣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요새 막 그 스마트폰 삼성 밴더들이 좀 움직여요. 막 주가들이. 그 뉴스 나올 때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도 지금 너무나 좋다. 그러니까 삼성 전기의 두 가지 모멘텀은 아까 MLCC랑 카메라 스펙 향상. 이 두 가지가 맞물렸는데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애플 납품도 가능한 거 아닌가? 이거는 아직 몰라요. 근데 플러스 알파니까. 안 되면 그만. 나중에 기사 나면 뭐 엄청 뜨겠네요. 엄청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기사 나와서 한번 움직인 적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확정이 안 돼가지고 다시 흐지부지 됐는데 만약에 되면 좋은 거죠. 그렇죠. 뭐 안 되면 말고. 왜냐면 안 돼도 그 자체로 뭐 실적이 꺾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던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삼성전기는 지금 대형주 중에서 주가도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고 좀 한번 위가 열려 있지 않나. 그리고 예전보다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대만이나 일본 기업들이 MLCC 업체들 주가 진짜 많이 갔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삼성전기가 되게 못 갔거든요. 가격적으로도 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전기에 대해서는 전자하고 전기는 좀 이렇게 좀 같이 묶으셔가지고 내년까지 한번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자. 뭐 이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냥 편하게 뭐 17만 원, 18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도 갈 수 있고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데 목표가 설정하지 마세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목표가. 모르죠. 언제 파시면 되냐면 MLCC에 뭔가 엄청난 경쟁자가 생겼거나 삼성전기를 위협하는 그런 게 생겼거나 갑자기 카메라 모듈에서 엄청난 경쟁자가 생겨가지고 전기의 카메라 모듈 매출이 떨어지거나 이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했을 때는 그때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기판 쪽이 있는데 기판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죠. 뭐 왜냐하면 기판은 매출 비중이 꽤 높진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주요 뭐 매출 비중이 나와 있는데 보면 컴포넌트 여기 MLCC거든요. 이게 42%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 모듈 쪽이 38% 합치면 거의 80% 돼요. 예, 그래서 기판 쪽이 20%인데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MLCC와 카메라 모듈이 같이 가는 그림이 나왔을 땐 주가 가는데 지금 그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쪽 좋으면 한쪽이 꺾여가지고 되게 좀 이게 스텝이 안 맞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내년까지는 둘이 스텝이 딱 발맞춰서 가는 그런 구조니까 한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여기도 뭐 나와 있지만 삼성전자는 당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랑 형님전자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동률이 나와 있는데 MLCC는 이게 3분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9월까지의 데이터니까 지금은 좀 바뀌었겠지만 MLCC는 지금 가동률이 무려 90% 그때 더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카메라 모듈은 아시겠지만 3분기까지는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잘 안 팔렸잖아요. 그렇죠. 경기 안 좋았으니까. 그 코비드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카메라 모듈도 아마 가동률 많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스마트폰도 팔리고 하니까. 그래서 가동률도
데이터는 지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삼성전기는 삼성전기 말씀 들어보면 뭐 전기차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것과 좀 연관된 네. 산업이고 또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와 운명을 좀 함께할 확률이 네. 굉장히 높다. 왜냐면 전자가 또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그래도 조금 안 좋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균형 맞춰줘야지. 안 좋은 건 이제 그거죠. 너무 막 이제 경쟁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만하고 일본 업체들이 그냥 미친 척하고 막 질러버리는 거예요. 증설을. 그러면 이제 공급감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MLCC가 지금 좋은 게 업황은 너무 좋은데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너무 적은데 공장 증설도 그렇게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MLCC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막 설비 투자 많이 하면 가격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그 카메라, 삼성전자의 카메라를 납품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안 팔릴 경우, 그건 리스크가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좋아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좀 뭔가요? 두 번째는 일단 W게임즈라고. W게임즈. 아, 이거를 네. 저도 요새 상담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왜냐면 주가 진짜 안 좋아요. 많이 안 좋네요. 안 좋아요. 주가 게임주인데. 네. 이게 뭐 하는 게임 회사냐면 되게 독특한 게 카지노 게임이라고 아세요? 소셜 카지노. 게임인데 내가 게임 모바일성으로 접속하면 그 게임 안에서 슬롯머신 할 수 있는 거예요. 카지노장에 안 가고 그냥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내가 그 체험을 하는 거죠. 실제로 돈을 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게임 머니를 뭐 이렇게 돈 내고 사는 건 맞는데 그걸 뭐 환전을 해가지고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약간 게임처럼, 그러니까 실제 카지노 하는 거랑 똑같은 환경에서 카지노를 우리가 뭐 대리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그 여기 차트도 나와 있지만 코로나 터지고 엄청나게 올랐죠. 코로나 터졌을 때 35,400원에서 그때 5.8만 거의 8만 5천 5,800원. 그때 막 10만 원 간다 그랬거든요. 왜 올라갔냐면 그때 미국이 락다운 걸렸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 또 카지노 좋아하는데 카지노도 폐쇄된 거예요. 그럼 뭘 하겠어요? 집에서 이걸 한 거예요. 그쵸. 소셜 카지노를 못 하니까. 그래서 실제 실적도 잘 나왔고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백신 나온다고 하고. 그 못 갔던 이유가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제 그냥 이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소셜 카지노가 있고 현재 이 회사가 이 대한민국의 게임 쪽에 보면 모바일 게임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지금 이 회사도 실제로 모바일 게임이 지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 인터넷으로 많이 했는데 모바일 비중이 늘어났고 모바일 게임 비중은 뭐 점점 이렇게 시장이 커지니까 엄청 커지고 있죠. 야, 근데 이제 PC가 아니라 모바일이에요. 이제 PC로 하는 사람은 약간 이제 9세대가 되고 있는. 저 이거 보면서 제가 옛날 사람의 생각 들었어요. 요새 다 그냥 핸드폰으로 해요. 야, 세상이 바뀌었구나, 진짜.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회사도 매출 비중이 옛날에는 그냥 PC 쪽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역전돼가지고 모바일이 훨씬 많아졌고 이게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 규모거든요. 점점 커지고 있죠. 이 시장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이 소셜, 여기도 나와 있죠. 소셜 카지노 내 모바일 플랫폼의 비중이 무려 84%. 그러니까 압도적이죠, 모바일은. 다 모바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전 세계 소셜 카지노 영위업체가 500개예요. 너무 많네. 네, 많은데 이 W게임즈가 3위예요. 아, 3위. 여기 나와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8.5%까지. 왜 이렇게 됐냐면 미국의 유명한 카지노 게임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해버렸어요. 2017년이고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라고 이 회사가 미국에 되게 유명해요. 이 회사를 100% 지분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미국에서도 W게임즈가 기존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이 회사 인수하니까 미국에서 점유율이 확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3위까지 올라가게 된 거고 지금 뭐 계속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 인수해서 뭐 소셜 카지노도 잘하고 있고 여기 시장 내 3위 8.6% 나왔는데 근데 주가 왜 안 가느냐?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라는 아까 회사를 인수했다 그랬죠. 그 회사를 일단 상장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미국 그 나스닥에 상장시키기로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철회를 버렸어요. 왜? 그러니까 이유는 그 당시에 정확히 안 나왔어요. 정확히. 근데 원래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모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높은 평가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W게임즈 입장에서 굳이 이 가격에 할 바엔 하지 말자. 나중에 하자. 좀 더 영업을 또 더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이제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그냥 상장을 철회해버렸어요. 그 후로 지금 주가 흘러내려버린 거예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더블다운 인터랙티브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 다 10만 원 갈 거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셨는데 그쵸. 기대감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흘러내려 버린 거야. 지금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지금도 소셜 카지노 많이 하고 지금 미국 사람들 아직도 밖에 못 나가는데 뭐 하겠어요 집에서. 미국은 심하잖아요 지금. 네, 엄청. 너무 심하죠. 뭐 하루에 20만 명. 맞아요. 지금 한국도 네. 사실 심해져서 저는 네. 사실 촬영할 때 빼고는 여자친구 안 말고는 나왔어요. 사람을 안 만나요. 네. 아예.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더 심해지는 거죠. 근데 주가는 이렇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저는 그래서 한번 여기저기 좀 알아봤어요. 문제 있나? 뭐 문제 있나? 그렇다고 뭐 특별히 재무상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이익도 제대로 나오고. 근데 저는 그냥 버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일단 상장 안 하니까 실망 매물. 아 이거 언제 또 기다려 상장까지. 일단 그거랑 백신 나오니까. 백신 나오면 뭐죠? 이제 사람들 밖으로 나갈 텐데 게임 하겠어?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실망 매물로 관심에서 좀 멀어졌군요. 멀어졌고 그리고 카지노 게임이 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뭐 성장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NC나 웹젠이나 이런 회사들은 만약에 신작 게임이 딱 나와서 빅히트를 치면 실적이 이게 빅점프를 하잖아요. 성장을 하는데 이 회사들은 뭐 그렇게 신작 게임을 뭐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나온 게임들만 가지고 돈을 버는데 약간 통신주랑 비슷해요. 버는 돈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아 이거 어차피 성장도 안 할 것 같고 돈 버는 거 내가 인정하겠는데 성장을 해야 주가 올릴 텐데 그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들이 좀 아 이거 못하겠다 버린 거 아닌가 수급이 좀 꼬이면서 좀 빠졌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는 좀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W 게임즈 갖고 계신 분이 물어보신 것도 좀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매도를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문제가 없다. 근데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는 상장을 안 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다시 할 거예요. 그럼 내년에 하겠죠. 그럼 또 그 상장 뉴스가 나면 어떻게 되죠? 주가는 또 레벨업이 되겠죠. 기대감으로. 지금 남들 관심 없을 때 네. 조금씩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설마 떨어진다 해서 35,000원 밑으로까지 안 떨어질 거 거기는 거기 가려면 증시가 폭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이 좀 바닥 같아요. 근데 오늘같이 날도 지금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 이런 날도 안 가는 종목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어서 지금 당분간은 더 못 가겠지만 왜냐면 지금 일부 뭐 이렇게 투자들이 좀 파는 것 같더라고요. 수급이 좀 꼬여가지고. 근데 그것만 잘 소화되면 네. W게임즈도 크게 문제 없다. 정말 재무나 이런 거 좋은 기업이니까. 네, 지금 가지고 네. 계신 분이라면 이미 손실이 좀 났을 테니까 네. 보유하고 가자. 네,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이죠. 세 번째 종목은 뭐 많은 특히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죠. 네. 필라홀딩스. 아, 필라 필라 홀딩스. 그 유명한. 예. 얼마 전에 필라 매장 갔다 왔는데 어우 그러셨어요. 안 샀어요. 아 좀 사시지. 안 샀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주주가 아니거든요. 네, 오늘은 좋네요. 주가 좀 오랜만에 좀 그래도 많이 빠졌죠. 네. 한번 월봉 보여주시겠어요? 월자 네. 보시면 많이 빠졌죠. 아, 많이 빠졌네요. 정말 이게 그 예전에 이제 그 10대, 20대 분들이 필라 재평값 이런 게 좀 생겨가지고 진짜 뭐 신발도 잘 팔리고 맞아요. 얼마 전에 그 의류도 진짜 필라 의류 또 사신 분들이 또 갑자기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정말 핫한 브랜드가 돼가지고 주가 올랐는데 그거로 실적이 꺾이면서 그냥 망가져 버렸어요. 정말 많이 빠졌는데 이제 좀 돌리고 있는데 일단 월봉 차트만 보면 소외주가 맞습니다. 정말 왕따 당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 이제 사업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필라 부분이 있고 네. 아큐시네트라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처음 거예요. 들어보는데? 아큐시네트가 뭐냐면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의 골프 회사예요. 아. 골프 오, 의류 골프. 회사. 의류나 타이틀 리스트라고 좀 아세요? 골프 치시는 분들 되게 유명한 이 골프공. 아. 골프공 거의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이 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거의 골프 회사입니다. 미국의 골프 브랜드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이 회사 지분은 50%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좀 나와 있고 필라는 다 아시죠? 뭐 국내 이제 의류 신발 하는 회사고 그렇죠. 나왔던 건 뭐냐면 이제 사업 보고서에는 코비드19로 인한 여파로 패션 시장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왜냐면 밖에 안 나가니까. 안 나가니까. 예. 오히려 근데 그것 때문에 가벼운 옷차림을 선호하는 이른바 원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마일만 갈 수 있을 정도니까 우리가 집 앞에 그냥 잠깐 오는 정도? 그런 정도 이제 가벼운 옷 있죠.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또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야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게 등산하고 골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프가 우리 한국 시장에서 정말 올해 엄청 수혜주였죠, 코로나. 그래서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애슬레저 트렌드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백화점 등 전통 유통시설이 타격을 입다 보니까 이거를 온라인이 메꾸고 있는데 휠라홀딩스도 실제로는 좀 이쪽 온라인 쪽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좀 변화가 생기고 있고 아큐시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프 현재 아시아 지역 소득 증대 그리고 골프 전 세계 5개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 일본, 거기 한국이 있더라고요. 한국이 세 번째, 영국, 캐나다래요. 한국 시장이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한국이 골프가 3위라고? 땅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아니, 근데 얼마나 그럼 골프를 친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이 되게 커요, 한국이.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휠라홀딩스는 한국도 있지만 미국도 같이 하니까 되게 좋은 거고. 그래서 골프 사업의 인기가 커졌고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그렇죠. 라운딩스 증가하고 제주도에 1월에서 8월 동안에 그 제주 골프장 내장객 수가 코비드 19인데도 144만 3천 명이 이 내장을 했대요. 전년 대비 8% 증가. 전년 대비 8% 증가. 그리고 최근 5년 내 최대치. 엄청난 거예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예. 이거를 이제 골프장에서 몸소 다들 실천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외여행 못 가니까. 그렇죠? 제주도 가서 골프 치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분들도 뭐 풀 수 예, 있는 예, 스트레스 뭐 풀어야 되니까. 모두가 사실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죠. 맞아요. 아, 저도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지, 예, 솔직히.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리고 사업 부분별로는 여기 이제 그 매그네스 홀딩스라고 있는데 이게 지주회사고 이 회사가 아큐시네트를 52%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매출액인데 휠라가 지금 매출액이 꽤 돼요.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5,300억 정도. 3분기 누계. 3분기 누계로 작년 3분기가 좀 7,6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죠. 줄었네요, 많이. 코로나 타격을 좀 받았고 많이 줄었다. 반면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큐시네트 이쪽 부분도 약간은 좀 준 거는 확실합니다. 여기 보면 아큐시네트도 150에서 근데 이제 이게 상반기에 타격을 많이 받았고 제가 확인한 거로는 3분기엔 좀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계예요, 누계. 3분기 누계니까 전체 누계로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다운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매출 비중 보면 압도적으로 타이틀 리스트 있잖아요. 골프 공 쪽인데 이쪽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죠. 이게 엄청납니다. 1,000억대가 아니라 100억대인 거죠? 예. 아니 요거에 지금 단위 수가 단위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위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100만 원 단위예요. 그러면은 조죠, 조. 1조죠, 1조. 여기서 1조 매출이 나온 거예요. 골프 쪽이 훨씬 더 매출 큰 훨씬 거네요? 커요. 골프가 1.4조 원 매출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뭐죠? 휠라 부분이 여기가 9천억 정도. 한 5천억 정도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조 연결 매출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휠라홀딩스 주가를 결정짓는 거는 일단은 미국의 아큐시네트 골프 쪽 이쪽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뭐 아시겠지만 자기가 직접 옷은 안 만들어요. OEM 맡겨요 그냥 설계나 이런 것만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한국 외 지역이 월등히 많죠. 네. 한국 외 지역이 지금 매출 비중이 지금 보면 한국 쪽이 5,700억 수출 외국 쪽이 1.7조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좀 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출 비중 나와 있죠. 아큐시네트가 61%, 그다음 필라 부분이 36%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매장이 나와 있는데 필라 매장이 확실히 그러니까 백화점이 좀 비중이 높더라고 이에서 보니까 백화점 매출이 매장 수가 여기 보면 전체 합계로 보면은 일반 대리점이 174개고요. 백화점이 301개나 돼요. 상설 매장이 34개. 백화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경기가 만약에 살아난다. 휠라홀딩스한테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내년에 만약에 백화점 쪽이 정상화 좀 되면 더 사람들 많이 가면 당연히 휠라홀딩스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이 백화점 가서 뭐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옷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휠라홀딩스 옷도 많이, 휠라 것도 많이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큐시네트 매출의 대부분은 56.2%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유럽, 아시아, 일본, 한국 이렇게 좀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백신이 얼마나 치료되냐에 따라서 좀 관련이 있는 예. 주식이라. 그리고 어차피 골프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수혜는 받긴 받았지만 뭐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골프 안 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약간 이제 부진했던 분야가 그 휠라 자체적인 이제 패션 부분이 있잖아요. 신발, 의류 이쪽은 살아나겠죠, 확실히.
코로나가 잡히게 되면. 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 보시다시피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소외주니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휠라라는 브랜드가 어디 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휠라홀딩스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너무 지금 뭐 주가 안 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안 갔을 때가 한 번에 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좀 근데 아까 생각을 사업 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필라랑 골프가 두 가지였잖아요. 네. 그리고 매출이 골프 훨씬 더 높았잖아요. 훨씬 높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골프 쪽에 스포츠가 많이 몰렸는데 그럼 골프 쪽에서는 좀 수혜를 받으면 주가가 좀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는 거의 뭐 바닥에서 그때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지만 3분기는 잘 나왔어요. 근데 2분기까지 합산을 하니까 2분기까지. 그때 미국 완전 락다운 당했잖아요. 골프도 못 칠 정도로. 그때는 다 팬데믹이 와가지고 골프까지 다 막혀 있었던 거죠. 근데 3분기부터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건 3분기 누계라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확실히 키팩터는 골프 쪽이 훨씬 비중이 높으니까 네. 골프가 얼마나 계속 늘어나느냐. 그러나 그 휠라 패션의 이 의류나 신발도 매출 비중이 적은 건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것마저도 좋아지는 그림으로 간다면 당연히 휠라홀딩스 좋을 수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보셨지만 백화점에 사람이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좋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염차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은 이제 주식 상담 코너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종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염차장님이 대신 공부해서 쉽게 알려주는 종목 상담 코너고 이제 보름에 3개 종목씩 한 달에 딱 6개의 종목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의 종목 여러분들의 댓글에서 탄생하고요. 종목 진단 시간은 이제 12월에는 요 시간이 마지막인 거죠. 네.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다면. 네. 자, 뭐 어쨌든 저도 요새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12월 이제 마감하면 이제 내년인데 네. 2020년은 제 인생에서도 참 뭔가 바뀐 해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유튜브를 갑자기 하고 나서 저를 이제 알아봐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네. 저 스스로도 좀 약간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너무나 이제 또 콘텐츠도 많이 봐주시니까 네.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아, 이거 좀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상. 예, 더 공부해야 되겠다. 더 좋은 정보 알려드려야 되니까 또 그런 부담감도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재미있어요. 이런 방송 찍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전달하는 게 또 재미있어서 내년에도 분명히 또 더 노력해서 좋은 콘텐츠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저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작가 TV도 예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도 여기 또 구독자도 많고 김작가 분도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네. 어떻게 또 저희 회사랑 인연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방송도 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어쨌든 50만 축하드리고 이제 100만 가야죠. 예. 함께 가시죠. 예, 내년에 100만 한번 기대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하실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기회는 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조급하다 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거북이처럼 투자하시라고. 천천히 해도 진짜 늦지 않아요. 남을 추월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과의 싸움이에요, 진짜. 네. 여러분 펀드 매니저 아니죠. 펀드 매니저는 남을 추월해야 돼요. 평가를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계좌는 여러분만 평가하면 돼요. 남이 평가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이 김작가 채널이나 여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좀 마음을 좀 가다드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천천히 투자하시면 내년에 여러분들 계좌 좀 또 쑥쑥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염 차장님의 그 조언으로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이베스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